네, 반갑습니다. 2024 방문각 스포츠 지도사 노인체육로 강의를 맡은 최승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체육론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강의에 앞서 먼저 이제 작년도의 기출 분석, 자, 그 다음에 출제 비율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작년에는 노화의 특성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지만 다른 챕터에서도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조금 희한한 거는, 자, 재작년이죠. 2022년도에는 이 노인운동 프로그램 설계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조금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화,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질환, 이런 쪽에서 한 50%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제 비율은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좀 골고루 분포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는 노화 특성과 운동 프로그램 설계가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챕터는 노화와 노화의 특성부터 시작을 해서 효과적인 지도까지, 지도자의 효과적인 지도까지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제 노화예요, 노화. 네. 자, 노화하고 비슷한 말이 뭐다? 바로 노인이에요, 노인. 노화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변화가 되는,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현상이 노화예요, 노화.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피부가 노화됐다. 아니면, 나 뭔가 신체적으로 좀 노화가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노화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노인은 뭐냐, 노인. 노인은 그냥 통상적으로 연령 65세 이상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혹은 뭐 어르신이라고도 많이 하죠. 네. 그렇게 조금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화의 분류를 보는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출제가 되겠습니다. 매년, 거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024년도에도 이거는 나올 것 같다. 네, 거의 한 70~80%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 연령에 따라서 분류를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 처음에는 연서노인, 중고령, 고령, 초고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런 뭐 연소노인은 65세, 74세 이것까지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문제에 나중에 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풀기가 쉽습니다. 자, 일을 하거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절정기에 놓여 있는 노인, 네, 라고 바로 연소노인. 자, 중고령은 거의 은퇴 시기를 맞이합니다. 은퇴 시기. 네. 어떠한 요즘에 기업의 이런 퇴직 이런 거는 좀 많이 낮았지만, 제가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 예시를 들면 한 중고령 노인부터는 은퇴 시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건강 상태는 아직까지는 양호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양한 취미와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령 노인부터는 뭔가 신체적으로 노쇠, 즉 노화의 시기가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간 질병에 걸릴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초고령은 100세 이상, 100세 이상이고요. 거의 움직임이 없고, 이런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누워만 계시고 앉아 있는 그런 형태를 초고령 노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연령, 생활 연령을 봤으면, 자, 이번에는 신체 연령입니다. 신체 연령. 자, 신체 연령 같은 경우에는 80세 여성이 60에서 64세 연령 집단에 유산소 지구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산소 지구력과 관련한 기능적 연령이기도 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나이와 성별을 좀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이에 맞는 체력, 그 다음에 성별에 맞는 체력이 다 다르다. 그리고 체력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력과 저의 느끼는 체력, 그리고 이런 노인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그 체력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은 바로 기능적 연령에 따른 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 분류 기준은 이거는 뭐 예전에 나왔던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고령화 사회. 자, 우리나라의 현재는 지금 어떤 사회인지 아세요? 우리 나이는 지금 거의 초고령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말은 즉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의 20% 이상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고령 사회였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령화 사회는 7%, 고령 사회는 14%, 그다음에 초고령은 20% 이상의 점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분류 기준이고요. 자, 우리나라 인구 변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현재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화를 하고 있으며 60년 중반을 넘기면 우리는 약 절반 50% 이상이 초고령.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론이 또 나오겠죠. 뭐 초고령, 뭐 지존고령, 뭐 이런 식으로. 예, 농담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 이유는 바로 저출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이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화의 유형도 총 3가지로 나눠요. 병적 노화는 약간 이런 질병에 걸리시게 만드는 유전적 요인, 그리고 신체적으로 쇠퇴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조금 건강하지 못하는 노화가 병적 노화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노화는, 다시 생물학적 노화는 적응력이 저하고 신체적 손상, 이런 기능, 신체 장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신체에서 나오는 이런 노화가 생물적 노화, 뭐 보편적 노화라고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성공적 노화는 이 두 개의 반대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이거는 같은 노화이긴 하지만 나는 조금 나이도 많이 먹고 이런 신체적 노화, 이런 병적 노화도 다 갖고 있지만 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난 이걸 다 이겨내서 다른 노화와 달리 나는 조금 더 활동적인 걸 좀 더 많이 해.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 하는 게 바로 성공적 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생동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성공적 노화다.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은 다 우리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성공적인 노화로 올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지도자다. 좋은 지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노화의 특징? 모든 게 다 노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신체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화학적 조성, 그 능력 감소, 이런 적응력이 좀 감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르드루소. 네, 스피르드루소의 이제 신체적 능력 5단계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노인 체육론에서 자주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기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 자, 먼저 5단계. 자, 다시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요. 자, 1단계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단계부터. 자, 1단계는 거의 활동이 불가능. 이제 초고령이신 분이 거의 1단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단계는 이런 가벼운 집안일, 그 다음에 집 밖으로의 이동 제한. 자, 집 안에서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집안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집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조금 힘들다라는 게 2단계의 신체적 연약. 자, 3단계는 신체적 독립입니다. 네. 자, 독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가벼운 신체 활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과격한 신체적 운동이 좀 겸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3단계 신체적 독립. 그럼 여기서의 뭔가 이런 활동들을 보면 뭐 골프, 사교 댄스 이런 게 가능하다. 그 신체적 단련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지구력 스포츠와 게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즉 내가 바깥에서 어떠한 유산소 운동, 달리기, 그 다음에 뭐 자전거, 뭐 이런 댄스 같은 것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신체적 단련 4단계 보시면 되고, 자 그럼 5단계는 거의 우리랑 비슷한 그런 노인이요. 예. 어떻게 보면 자 우리랑 비슷하게 이런 뭐 스포츠 경쟁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올림픽. 자 요즘에 이런 시니어들이 스포츠를 참가할 수 있는 경기들이 좀 많아졌죠.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골프 대회, 그 골프 대회도 이런 시니어들만 참가할 수 있는 골프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그 일반 이제 현직 프로 선수와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홀부터 18홀까지 다 카트 없이 걸어서 다니고요. 그 다음에 다 스윙도 하고 그렇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게 바로 5단계다. 어떻게 보면 신체적 능력 중에 제일 좋은 단계고, 그리고 우리는 노화가 되면 될수록 5단계에서부터 1단계로 떨어진다 라고 조금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노화의 변화인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매년 나고 있는 기출문제 중 하나인데요. 자,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크게 네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심혈관계, 호흡계, 근육, 신경계의 변화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심혈관계의 변화에서는 이런 두 가지로 또 나뉘어. 이런 중추적과 말초적인 변화가 나와 있는데, 중추적은 이런 약간 심박수, 이런 산소, 혈액 이런 게 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감소가 돼요. 다. 네. 하지만 이런 혈압 같은 경우에는 다 점진적으로 굉장히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 근육 반응의 감소도 점진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말초적은 뭐냐? 말초적은 이런 전달, 내가 뭐 산소의 전달 혹은 혈액의 전달 이런 게 조금 많이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을 했을 때 혈액 흐름이 조금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먹는 산소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 능력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근육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와 밀도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심혈관계 변화에서는 중추적 변화와 말초적 변화가 있는데, 중추적 변화는 이런 심박수, 호흡량, 산소량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말초적 변화는 뭐다? 전달. 네. 내가 심장이나 이런 호흡을 통해서 뇌에 이런 전달하는 공급량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다 하는 게 말초적. 자, 호흡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탄력성이나 견직성이나 근력 같은 거 호흡량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근육에서도 근육량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탱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의 크기, 네, 근육의 강도 같은 것도 계속해서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신경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기억, 주의력, 정보 처리, 인지 기능이 계속해서 저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반응도 굉장히 조금 저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노화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노화의 이론을 한번 보면요. 자, 첫 번째는 유전적 이론이 있습니다. 유전적 이론은 유전자가 이런 노화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손상은 어떠한 손상의 누적을 통해서 기능 장애와 괴사를 유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 불균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기 다른 이런 신체 기능, 인체 기관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또 노화가 되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와 뇌분비계 내에서 생물학적 기능은 불균형을 초래한다. 자,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요. 우리는 모든 신체는 다 이렇게 평등하게, 균등하게 딱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가운데에 서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양팔을 정확하게 들 수가 있고, 다리도 한쪽 발, 다른 한쪽 발을 정확히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 이론을 통해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약간 삐딱한다거나, 아니면 중심이 약간 뒤에 있거나 뭐 오른쪽에 있다거나, 그리고 혹은 내가 똑같은 팔을 똑같이 들어도
이런 노화에 의해서 약간 다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약간 뭐 이런 고개도 약간 틀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내 신체의 불균형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다. 평등하지 않다, 평균하지 않다라는 게 바로 점진적 불균형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심리학적 노화 이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 말 그대로 심리학. 네. 자, 우리 선택 과목 중에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자, 거기서 어떻게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다. 네. 이 단계 이론은 뭐 심리학 쪽뿐만 아니라 뭐 이런 노인 채용론에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유아 채용론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네. 이러한 심리에 대해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가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다는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 존경, 자아실현 욕구가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냥 하위 단계에 욕구 충족이 상위 단계 욕구의 발현을 위한 조건. 즉,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이 생리적 욕구, 안정 욕구부터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이 자아실현 욕구가 결국에는 존경 욕구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리적 욕구까지 점차적으로 올라간다. 네. 이런 하위 단계가 상위 단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 충족을 할 때 더 성공적인 노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자, 제가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거? 이런 성공적인 노화 과정. 네. 이거를 우리는 노인 채용론에서 지향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에릭슨이라는 심리 사회적 단계 이론도 있는데, 이거는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8단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보시면, 네, 이런 나이대별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단계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같은 경우는 노인 채용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 심리학 부분이나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가져왔고요. 그 강의한 자료에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발테스의 선택적 적정화 이론이 작년에 출제가 됩니다. 네, 작년에. 자, 이런 이론은 뭐 어떤 거냐면요. 이런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얘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적응력과 관련이 돼서 독립성 유지를 위한 선택에 초점을 둔다. 즉, 발테스의 선택적 적정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바로 나온 이론이 발테스의 이론이다. 선택에서는 삶의 최우선. 네. 나는 살아가는 게 최고야. 나는 살기 위해서 존재해. 라는 이런 선택이 있고요. 적정화는 이런 풍요롭게 하고 싶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적 전략과 기술 자산을 사용을 하면서 신체적과 정신적으로 뭔가 부정적으로 가는 것을 방지를 해준다. 이게 바로 발테스의 선택적 적정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학적 이론을 한번 보면, 자, 사회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좋은 것과 나쁜 게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네, 사회는 스포츠 사회학에서도 사회학을 제가 또 강의를 했었는데, 사회학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회는 인간이 만든 거고, 인간이 없으면 사회도 없는 거다. 즉, 인간을 살기 위해서는 뭐다? 이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이론을 한번 보면, 자, 활동 이론. 당연히 이러한 긍정적인 습관, 선택, 방식, 인간관계를 어디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노년까지 유지하는 사람을 제시한 이론이 바로 활동 이론이고요. 분리는 이런 노년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내 삶 속에 하나의 그냥 성찰하게 되어 노후를 만족하는 과정, 라는 게 바로 분리 이론이고요. 하위 문화는요, 이런
비슷한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집단을 형성을 해서 이런 상호작용, 네, 상호작용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거 내가 너한테 공유를 해줄게. 그러면 너도 좋은 거 나한테 공유를 해줘.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자.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특성에 맞는 행동 양식을 만든다는 이론이 바로 하위 문화. 그 현대화는 사회적 지위가 하락이 됐지만 하지만 노인 지위 하락에 비례하여 노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 바로 현대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노화에는 약간 이제 신체적과 그리고 심리적과 사회적으로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신체적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노화가 되면요, 신체 구조와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네. 피부, 세포, 그리고 뼈대, 뭐 치아, 심장 비대, 심장 박동이 계속해서 약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외면상의 신체 변화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뭐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어르신이다, 노인이다 라고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흰머리죠, 흰머리. 네. 이렇게 외면상의 변화 같은 경우는 흰머리,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빠지고 주름살, 이런 반점, 그러면 신장의 감소가 외면상의 신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성질환, 네,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병을 다 앓고 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성인병에 같은 그런 모든 성인들이 걸릴 수 있는 병들은 다 노화가 노인이 받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만성질환. 그리고 신경기능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인지기능, 반응시간, 고유수용, 전정계, 시청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하가 되고 있다. 이게 바로 신체적인 특성이다. 네. 자, 그렇다면 심리적 특성. 그럼 심리적으로는 어떤 게 변화가 있냐라고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우울증. 네. 그리고 약간 소극적으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존성이 증가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라고 예시를 들면 뭔가 조금 더 할머니한테 의존을 좀 더 가고, 그리고 혹은 내 자녀 그리고 내 손주들한테도 계속 의존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특성이다.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성향이 있게 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죠. 네. 그리고 이런 소외감과 고독감이 증가하고 이해력이 늦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이드 특성은 역할의 변화가 바뀌게 되죠. 네, 이 말은 뭐냐면 약간 성별이 바뀐다. 네, 성별의 변화. 약간 남성의 노인은 여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반대로 여성의 노인은 약간 남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역할이 조금 바뀔 수가 있다. 그렇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어떤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특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권력과 권위와 보상과 선택의 재량이 상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조금 감소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화의 특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네, 4번. 노인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생활상의 적응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는 사람. 이거는 반대죠. 향상이 아니라 뭐예요? 감소죠, 감소. 네. 적응 능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인체 조직의 예비 능력이 감퇴를 해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 신체에 대한 자체 통합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환경 변화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이 특히나 이런 노인 채용론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노인이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노인화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노인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약간 이런 감소, 뭐 쇠퇴,
이런 조금 뭔가 계속 이렇게 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처럼 옳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대로 뭔가 증가, 그 다음에 향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옳지 않은 거는 답이 될 가능성이 많다. 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참고 아닌 참고, 네, 그런 걸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노화와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체육론 두 번째 챕터 노인의 운동 효과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의 개념과 역할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운동은 좀 제가 정의를 제 나름대로 많은 뭐 이런 경험과 많은 학자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리면, 자, 운동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있고요. 또한 이런 좀 미적인 부분을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요. 자, 건강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뭐 살을 빼기 위함, 혹은 내가 근력을 키우기 위한, 근력을 왜 키워요? 내가 신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키우게 되겠죠. 네, 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내가 뭐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에도 이런 허리 강화 운동,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내 신체적 능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있고요. 미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약간 뭐 일명 뭐 바프라고 많이 하죠. 바디 프로필. 네, 혹은 이런 뭐 대회. 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바디 프로필 촬영 혹은 대회를 나가기 위한, 그 말은 즉 어떠한 내가 건강적인 이런 신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 미적인 부분에 대한 운동은 제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내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당연히 누군가한테 보여주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건강을 위한 운동은 점진적으로 늘려요. 점진적으로. 그 말은 즉 내가 점차적으로, 내가 계단을 밟듯이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도록 운동을 하는데요. 약간 미적은 약간 단기간으로 뭐 제가 뭐 어디 그 헬스장에 그 어떻게 보면 전단지런에 이런 홍보물을 보니까 뭐 3개월, 뭐 6개월 동안 뭐 해요? 이거를 할 수가 있다. 3개월 동안 운동하면 밥으로 찍을 수 있고, 뭐 6개월 운동하면 내가 대회를 나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3개월, 6개월 만에 이런 어떠한 미적인 대상자를 위해서 내 운동을 한다 그러면 내 몸을 굉장히 혹사시켜요. 네,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운동을 할 시에는 건강하지 못해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 건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동을 해보신 분들, 이제 운동을 특히나 뭐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 있겠죠.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제 기준에서는 이런 바프나 대회를 찍으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건강하게 운동을 하셔야만 네,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네. 제가 왜 이런 운동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인체육론에서 나오는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면 바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셔야 된다고 해요. 네. 건강을 위해서. 그럼 건강을 위해서 운동 계획을 짜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지속성, 연속성. 네, 이렇게 조금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운동의 정의는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동은 이거고, 그리고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이 있어야만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은 체력이 계속해서 저하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그 체력을 어떻게 증진시키냐? 네, 그거를 보면 자, 방위 체력하고 행동 체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방위 체력은 신체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 네, 말 그대로 내가 집에 있다가 뭐 예를 들어 운동하러 가는 그 길, 그리고 내가 집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그 길, 집안일 하는 그 체력, 그 체력이 바로 방위 체력이고요. 자, 행동 체력은요, 어떠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 나는 운동을 하러 갈 거야.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체력. 나는 뭐 예를 들어 난 자전거 타러 나갈 거야. 그럼 자전거 타러 나가는 그 체력이 바로 행동 체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 체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신지구력, 긴 시간 동안 전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근지구력, 이거는 근수축 운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즉 말 그대로 지구력은 체력이랑 제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지구력은 뭐예요? 그 체력을 쓸 수 있는 근력을 최대치로 쭉 늘리는 거예요. 스트레칭처럼. 근력, 말 그대로 근육이에요. 근육. 네. 순발력, 내가 갑자기 순발력, 내가 혹은 물건을 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물건을 잡는다거나, 순발력. 민첩성은 신속하게 바꾸는 능력, 싹싹. 평형성은 평행, 네, 내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리고 협응성, 이 조화를 이루며 통제하는 능력. 근데 유연성은 말 그대로 스트레칭도 쭉 늘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들이 행동 체력에 관한 요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동의 효과, 네, 효과를 보면요. 자, 첫 번째는 신체적인 효과. 네. 자, 우리가 당연히 운동을 하면, 이거는 뭐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운동을 하면 다음 신체적인 효과가 일어나죠.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이 커진다거나, 혹은 이런 체력이 굉장히 좋아진다거나, 네, 그런 것 등등. 그래서 이 노인 쪽에서 한번 보면요, 심장 혈관과 호흡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어떤 거? 최대 산소, 그 다음에 혈액 산소 운반, 폐활량,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고요. 근육, 네, 당연히 근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뼈의 질량, 근육층, 지방층, 뼈대 관절 강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겠죠. 그 내분비 쪽에서도 인슐린, 뭐 감수성은 증가하고 저항성은 감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유병률, 당뇨병, 뭐 콜레스테롤, 뭐 비만, 이런 등등들이 다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운동을 하면요. 신경계통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치매. 네. 요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치매도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을. 네. 그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제가 과목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노인 체육에 관한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네, 운동 기술이 습득이 됩니다. 능력, 그리고 새로운 운동 기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기능 유지. 기능 유지는 뭐냐면 내가 신체적으로 내가 지탱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지죠. 네. 왜냐면 어르신들 오래 걸으시면 뭐 무릎도 안 좋으시고 발목도 안 좋으시고 그러면 주저앉게 되죠. 그런 것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능도 유지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 자, 심리적인 효과는 뭐가 있냐면요. 긴장이 풀어집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기분 상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네.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향상이 됩니다. 자, 이 운동의 심리적인 효과는 사회적인 효과라도 볼 수 있어요. 사회적인 효과.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효과는 노인만 봐요? 아니죠. 운동하고 스포츠를 다 모든 사람들이 하면 다 이런 거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은 즉, 뭐 영아부터, 다시요. 영아는 운동을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다 이러한 효과는 볼 수 있다. 이건 노인만 특정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효과도 있죠. 자, 첫 번째는 사회 통합. 네. 이 통합 굉장히 많이 나오죠. 통합은 뭐다? 스포츠를 즐기며 운동을 하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새로운 인맥. 내가 뭐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노인이라 그래도 노인정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 뭐 사교 댄스 하시고 뭐 다른 운동을 하면 다른 어르신들과 새로운 인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확대된 사회적 문화적 연결망. 네. 어떻게 보면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결망을 높일 기회가 있고요. 그 역할 유지와 새로운 역할을 또 맡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세대 간의 교류도 촉진시킬 수가 있다. 노화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를 할 수 있는 제일 큰 목적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의 사회적 효과를 이제 보게 됐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네. 자, 2번 같은 경우. 자, 노인이 운동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를 옳지 않은 거. 자, 사회적 효과. 자, 살짝 보여드리면 이거죠. 마지막에 배웠던 거. 자, 첫 번째, 세대 간의 교류 기회를 확대시킨다. 네,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역할 유지와 새로운 역할을 맡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도 맞죠. 자, 새로운 우정과 교류를 촉진시킨다. 네, 뭐 이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보면 인맥이죠, 인맥. 인맥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운동 기술을 습득한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이런 운동 참여를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사회적 효과예요. 사회적 효과. 근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신체적 효과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은 4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인의 운동 효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챕터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노인 체육론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자, 첫 번째는 운동 형태예요. 운동 형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짤 건가, 네, 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신체 구성, 뼈, 신경근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 상태, 운동 형태를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런 체중을 감소하기 위한 유산소 운동과 저항 트레이닝 모두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운동 형태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짜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강도. 강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운동 강도에 따라서 생리적과 대사적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목표, 연령, 능력,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서 이런 심혈관 그리고 근골격계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짤 때는 운동 형태, 운동 강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시간입니다. 시간. 네. 시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인이, 자, 이렇게 다시 일반 성인들이 운동하는 시간하고 노인이 운동하는 시간은 같을 수는 없죠. 네. 그거는 뭐 운동 강도와 형태도 다 다르지만 시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권장 시간을 적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딱 이거네요. 자, 지속 시간은 최대한 1시간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1시간을. 네. 왜냐하면 1시간 이후부터는 어떠한 이런 활동들이 노인한테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을 넘지 말자. 될 수 있으면. 자, 그리고 마지막 빈도입니다. 운동 빈도는 유산소는 3에서 5, 근력운동은 주에서 3, 낙상 방지는 2에서 3. 이 낙상 방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에게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낙상 방지는 말 그대로 어디서 내가 떨어졌다. 네. 왜냐하면 뭐 어르신들은 갑자기 걷다가도 툭툭 쓰러지시고 의자에 앉다가도 넘어지시고 어디 계단 올라가시다 넘어지시기 때문에 이런 낙상 방지에 대한 운동이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계획을 잡을 때 중요한 기본 원리가 있죠. 기본 원리는 총 6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먼저 특정성의 원리. 이거는요, 생리적, 대사적 반응이 운동 형태가 사용된 근육군의 특정적이다. 이 말은 즉, 각 내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운동 형태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과부하는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계단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맞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똑같은 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하를 더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은 뭐 연속성, 지속성이랑 똑같죠.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게 점진성이고요. 그다음 개별성은 개인마다 운동 신체 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하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그냥 개별성, 그리고 이런 나이와 초기 체력,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런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특수성은 어떤 특정 스포츠 종목과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특수성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가역성은 운동을 중단하거나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운동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원리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점진성 그리고 가부화 이런 거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점진적으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급격하게 감소가 돼요. 운동 능력들이.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본 원리를 지키시고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을 잡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진적, 지속성, 연속성 이렇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방법들이 뭐뭐 있을까? 라는 게 바로 행동 변화 이론입니다. 행동 변화 이론.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네, 99% 이상 이건 나오는데, 자, 먼저 행동주의 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행동 변화를 자극을 줘요. 그래서 이런 계획한 결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론, 이거는 약간 계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성. 자, 이 계획성은 뭐냐면 만약에 노인한테 그냥 가벼운 앉았다 일어서기를 운동 프로그램을 짰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면 늘어나는 이런 근육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심폐지구력도 생기게 되고, 이 호흡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자, 어르신 이걸 하시면 이렇게 증진이 돼요 라고 보여주고 실제로 했을 때에 이게 실제로 늘어나. 행동주의 학습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건강신념모형.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개연성, 이익, 장애, 행동, 계기 및 자기효능감 총 6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6가지의 요소들이 접목이 됐을 때에 비로소 건강한 신념이다 라는 게 바로 건강신념 모형이다. 자, 범위론적 모형입니다. 자, 범위론적 모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거는 크게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가. 네. 자, 이 5단계는 뭐냐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획 전 단계는 나는 운동을 안 해. 나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평생 운동을 안 할 거야. 이 단계가 계획 전 단계예요. 자, 그리고 계획 단계는 내 운동이 너무 하니까 뭔가 살이 찌는 것 같아.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볼까? 라는 게 계획 단계예요. 다음 준비 단계예요. 자, 준비 단계에서부터는 헬스장에 갔어, 내가 이미. 네. 헬스장에 가서 결제까지 한 상태가 준비 단계. 네. 자, 그 다음에 행동 단계는 뭐예요? 나 가서 운동을 하고 있어.
이미 가서 유산소 하고 뭐 근력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 다 했어. 그게 바로 행동 단계. 다 유지 단계는 뭐예요? 이거를 내가 계속 가는 거야. 일주일에 3번, 뭐 일주일에 1번 갔다가 일주일에 2번 갔다가 매일 갔다가 이제 뭐 그렇게 쭉쭉 유지를 하는 게 바로 유지 단계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계획적 단계, 난 운동을 안 하고 있어. 아예 안 하고 있어. 자, 그리고 계획 단계, 아직도 안 하고는 있지만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네. 자,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운동을 내가 하려고 조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행동도 하고 있고 유지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조금 설명을 좀 쉽게 설명을 했으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합리적 행위. 어떠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한다는 이론, 그리고 행동 변화 단계 이론은 이거랑 비슷합니다. 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단계가 있어야 되죠. 계획 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행동 변화 단계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 인지 이론, 상호 결정론이라는데 내적 요인, 행동 요인, 환경요인 이런 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다. 네. 그 계획된 행동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계획된 행동을 했을 때의 형태가 운동 형태가 늘어나고 건강해진다라는 게 바로 계획된 행동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동기유발을 했어. 동기유발했어. 그럼 이제 그 노인분, 어르신 분이 와서 자, 이제 운동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떤 운동을 하면 돼요? 목표 설정이 필요하죠. 목표 설정이. 그 목표 설정에서는 이 3가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적인 건강이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신체적 건강 말 그대로 질병 위험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한 증진.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요. 자,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불안이 감소가 되고요. 기분 상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운동만 해도 그냥 막 행복해. 전신건강 향상,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세대 간 교류가 촉진이 되고요. 인맥을 통해서 새로운 역할과 유지가 할 수가 있겠죠. 네. 목표 설정은 첫 번째는 가능성을 봅니다. 이 노인이 내가 어느 정도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그 운동을 시작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가능성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구체성, 형태, 시간, 강도, 빈도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냥 뭐 어르신이 건강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배우러 왔는데 이 어르신은 뭔가 바디 프로필 한번 찍게 할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요.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준으로 행동 지향적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다라는 게 바로 목표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제시한 신체활동 공고 지침이 있어요.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는 그냥 예시를 이렇게 줘버려요. 자, 여기서 제시한 신체활동 공고 지침에서 뭐 아닌 것은, 옳은 것은 해서 이 표를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자 1, 2, 3 자 우리 사지선답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빈도를 주 여기를 3일 이상으로 해놔. 네. 그러면 아는 것은 뭐예요? 1번이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네. 근데 이건 또 있어요. 자, 우리는 어찌됐든 이런 뭐 선택 과목하고 이제 필수 과목이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거든요. 60점 이상만. 평균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많으면 2문제고 적으면 1문제가 나와요. 예. 뭐 뒤에도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그래요. 이건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를 공부를 하고 외울 바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이론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근데 나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나는 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럼 이것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왜 이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미. 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빈도, 강도, 시간, 형태. 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거나 혹은 외우면 그게 조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자, 노인 운동의 동기 유발 요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기 유발. 자, 첫 번째, 정신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해소된다. 맞죠?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위한 사회적인 접촉과 교류가 있다. 네, 이것도 때문에 사회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죠. 사회적인 효과. 자,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질병 위험과 건강이 증진이 된다. 자, 이것도 맞죠. 신체적 건강을 해서 이런 질병에서 감소. 자, 4번. 외모 개선을 위한 병원 방문. 이건 뭐 갑자기 뜬금없는. 네. 어떻게 보면 외모 개선은 이런 노인 채용에서 배울 게 아니라 이런 일반, 이런 트레이너, 우리 저기 트레이너 분들이 하는 약간 이런 뭐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약간 대회 같은 걸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4번이다.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 운동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챕터인 질환별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노인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걸릴 수 있는 이런 발병률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이런 질환에는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래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빈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당뇨병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비만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이런 강도나 이런 빈도, 이런 형태 같은 게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보고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랑은 이 챕터에서 뭘 할 거냐면 운동 형태를 볼 거예요. 운동 형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장질환에서는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해야 되냐,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혈압에는 어떠한 형태를 해야 되냐 라는 거 위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호흡 순환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씩 나와요. 이렇게 정의 같은 거를. 그래서 발병률은 뭐 약 60%에 해당하고, 65세는 뭐 4분의 1, 3분의 2, 그리고 뭐 가슴 통증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죠. 운동 프로그램. 네. 자, 우리가 이런 심장 질환, 이런 좀 심장이 조금 약하신 분들에는 운동 프로그램 뭘 해야 되냐면 약간 유산소성 운동을 하시면 돼요. 유산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유산소는 뭐예요? 걷기, 그리고 조깅, 그 다음에 뭐 자전거, 그 다음에 뭐 런닝머신, 그리고 뭐 수영, 이런 유산소성에 대한 운동을 프로그램을 짜시면 돼요. 자, 본문을 보면요, 가벼운 걷기나, 그리고 약간 저항, 매우 약한 저항, 그리고 저항이 없는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자, 고혈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예. 자, 고혈압에는 뭐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그리고 뭐 운동 프로그램에는 뭐 시간, 강도, 이렇게 빈도가 있는데, 저랑 볼 거는 뭐다? 운동 형태를 좀 볼 거다. 운동 형태를. 왜냐면요, 운동 형태를 알게 되면요, 이 밑에 거는 자동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혈압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혈압이. 근데 혈압이 높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고혈압에도 기본적으로는 유산소성 운동을 계속해서 권장을 해줘야 됩니다. 걷기, 운동, 자전거, 유산소성 운동 위주로 권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발살발 매뉴버에 의해서 혈압 상승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유산소를 막 운동을 한다고 해서 혈압이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왜?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활동을 하고 땀을 나기 때문에 혈압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혈압 상승에 대한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RP, 이 운동 자각도를 측정할 것을 권장을 한다. 그리고 RP에 대한 얘기도 이제 여기 디귿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 후에는 혈압이 과도하게 감소할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산소성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어떠한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네, 어떻게 보면 어른분들이, 노인분들은 당뇨도 굉장히 많으신데, 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운동 프로그램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이것도 다 뭐예요? 유산소죠. 이런 유산소성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뭐 심장질환,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다 유산소성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식사 후 30에서 60분 후에 운동을 시작을 하고 이거 무조건 30분 휴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강도는 저강도에서 낮은 고강도로, 네. 그 다음에 30에서 50%로 유지하면서 운동을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무산소 운동을 혹시나 할 때에는 30에서 50%.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령을 들게 해요. 아령을 들게 하는데 뭐 5kg짜리 아령을 기본 5kg짜리 아령에서 뭐 2.5에서 아니면 1kg, 2kg짜리로 통해서 이런 무산소성 운동도 가끔씩 해주면 좋다. 네. 그리고 이런 주의사항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비만입니다. 비만. 네. 자, 비만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우리는 여태까지 유산소성 운동을 조금 자주 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 비만은 말 그대로 지방량이 증가하는 거다. 지방량이. 자, 그럼 운동 형태를 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유산소성 운동하는 게 맞지만,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무산소성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 무산소성은 뭐다?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 네. 자, 이렇게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만 살이 조금 빠지고 지방량이 감소되는 거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0, 40분 정도가 이제 하고요. 그 심박수보다는 운동자 각도를 기준으로 하기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낮은 강도 운동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인다. 자, 이게 바로 무산소성이죠. 네. 높여주는 게 중요하고 빈도는 뭐 주에 3에서 5회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비만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의 고민이죠. 이것도 풀리지 않는 숙제, 비만. 네,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운동을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고지질혈증. 이거는 또 고지혈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도 운동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는 유산소성 운동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항 운동. 네. 자, 그리고 운동 시간과 이제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유지를 해주고 운동 자각도 해주고 그 신체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권장을 합니다. 이게 고지혈증에 대한 운동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입니다. 자, 골다공증은 뭐예요? 뼈 조직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뼈 조직이 약화돼요. 뼈가. 네, 그런 것도 이제 골다공증인데 골다공증에서는 제일 중요한 운동 형태는 체중 부하 운동이나 균형감을 증진시키는 운동을 권장을 한다. 네. 자, 이거는 두 번째도 볼게요. 자, 걷기, 등산, 유산소성 운동과 저항성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한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에는 수중 운동도 많이 합니다. 수중 운동. 네. 수중 운동도 많이 하는데 수중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뼈에 대한 효과는 없지만 네, 그래도 근육. 왜냐하면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뼈가 악화가 되면서 근육도 많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수중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근육이 다시 생김으로써 뼈도 좀 더 탄탄하게 그리고 잘 접목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수중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 시간, 강도, 빈도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골다공증에서는 중요한 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약간 위험성. 네. 어쨌든 골다공증이 뼈가 약하신 노인분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도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골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위험성 여부를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이런 뼈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자, 그리고 가벼운 중량으로 운동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심한 골다공증의 노인이시다. 자, 그럴 경우에는 약간 수영이나 걷기, 이런 아쿠아로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특히 이런 수중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상주의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자, 관절염은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게 바로 이제 관절염인데요. 관절염도 뭐 골관절염, 그거로 류머티스형 관절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고, 자, 중요한 건 운동 형태. 가벼운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을 권장을 한다. 네, 자, 이 같은 경우는 유산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진적으로 좀 가부화의 원리를 통해서 무산소까지 같이 해준다. 자, 그리고 수영과 자전거 그리고 물리치료와 같이 병행을 하면 좋고요. 그 수중 운동을 할 때는 수온이 약 29도에서 32도. 네, 이거는 약간 너무 뜨겁지도 그리고 너무 차갑지도 딱 미지근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적정하고요. 그리고 운동 시간, 강도 중요하고요. 자,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 자,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자, 노인이 운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끝나자마자 뭔가 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중단. 바로 중단을 하고 다른 운동 방법. 우리 이 골다공증에서 배웠던 약간 수중 운동으로 조금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증이 있는 관절주의 근육을 운동시키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요. 그 저항 운동을 하되 무산소 운동을 하되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은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다른 거로 대체를 해라. 네, 그리고 불편 느끼는 정도나 능력을 유지한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경계. 네, 신경계에 관해서도 운동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킨슨병이야, 파킨슨병. 자, 파킨슨병도 예전에는 이렇게 매년마다 축제가 됐었는데 요즘에 좀 잘 나오지 않는 질환 이 중에 하나여가지고, 자, 운동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어떠한 동작을 통해 실시되는 운동을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드밀보다는 약간 실내, 뭐 기대에서 하는 스태핑, 암사이클 이런 걸로 앉아서 하는 유산소 운동을 권장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은 예전에는 이런 파킨슨병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알츠하이머병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신경장애에 대한 정신적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좀 정신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운동 프로그램 뭐가 있냐? 당연히 유산소 운동은 어디가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걷기, 수영 등이 있고요. 그리고 30분 이상, 그리고 약간 가볍다. 네. 아, 나 운동 좀 했네 라는 수준이면 충분하고요. 주 4회 이상. 자, 그리고 주의사항, 여기서는 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신체와 정신적 건강이 쇠퇴가 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정신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약간 이제 이런 기분 변화가 확확 바뀝니다. 네.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운동 환경이 흉낼 수 있는 행동 변화를 배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보호자도 같이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지속성을 가지고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나 보호자를 같이 동반을 해서 실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운동이 실시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보면, 자, 저희가 뭐 당뇨나 골다공증, 그 다음에 고혈압,
자, 2번 볼게요. 2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의 운동에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의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이라고 보면 첫 번째, 편형성 향상을 위한 운동을 권장한다. 그쵸? 왜냐면 골다공증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적인 거를 하다가 오히려 더 뼈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 2번. 체중 지지 운동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이상하니까 한 번 더 넘어가고. 자,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중강도 운동을 권장한다. 그렇죠? 통증이 나면 오히려 뼈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자, 심각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에게는 최대 근력 건사를 권장하지 않는다. 그렇죠? 최대는 말 그대로 내가 최대한 근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골다공증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그럼 다시 2번 볼게요. 자, 체중 지지 운동을 권장해야죠. 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골다공증은 뼈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노인분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체중을 내 지지할 수 있는 이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권장을 해야 한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정답 해설은 걷기, 유산소, 저항성령을 병행해야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질환별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인체육론 이제 마지막 챕터인 지도자의 효과적인 지도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노인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지도를 하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네. 당연히 의사소통보다 중요한 안전도 있지만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도 중요한 만큼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도 의사소통 기술하고 원칙은 뭐가 있냐면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자기주장 기술이 있습니다. 네. 자, 언어적은 말 그대로 내가 말과 말로 하는 언어적이 있고요. 비언어적은 내가 이런 표정과 행동과 이런 몸짓으로 통해서 하는 비언어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주장 기술. 이 같은 경우에는 자,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한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좀 약간 이거 진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조금 낮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주장, 내가 만든 운동 형태, 내가 만든 운동 프로그램에 맞춰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자기주장, 이런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요. 너무 막 전문 용어나 어려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눈을 항상 마주치고 정면에서 쳐다보고. 자, 지금 이 카메라가 지금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 노인분이면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항상 전면에서 쳐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참여자의 말에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도구는 뭔가 조금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비언어적으로 뭔가 글씨로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약간 이제 간결하게 큰 글씨로 하시는 게 제작을 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노인운동 지도할 때 주의사항들 있죠. 주의사항들. 자, 주의사항은 뭐가 있냐면 항상 메디컬 체크, 혈압 혹은 이런 당뇨, 그 다음에 이런 뼈, 그 다음에 이런 심장 질환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지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 처방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탈수 증상을 미리 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떠한 상해 예방, 뭐 골절, 염자, 그 다음에 뭐 탈고 이런 등등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복 착용을 권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컨디션 조절도 계속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중간중간마다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어디 뭐 땀은 많이 흘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뼈는 괜찮으신지, 근육은 괜찮으신지 이런 것들로 컨디션을 계속 조절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항상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이제 시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런 필수 과목인 뭐 노인, 특수, 유아 이 세 개에 대한 시설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설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어떠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지원에는 응급대처 계획을 제시해 놓고 정기적인 응급대처 훈련을 실시를 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거는 뭐 문제에서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응급처치, 기본적 응급처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 보조 인력까지도 다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안전을 위해서 신체활동 시작 전에는 각 참가자들을 선별을 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노인분은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이 노인은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는 거죠. 네, 조금 더 안전하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CPR 및 응급처치 자격증을 포함을 해서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 사용하는데 위험성 정확히 짚으셔야 돼요. 어르신 이걸 만지시면 위험해요. 어르신 이걸 만지시면 다치셔요. 라고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법률, 규정, 규범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응급처치다. 응급처치.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응급처치를 어떠한 응급상황에서 내가 처치를 어떻게 할 건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은 다 이 자격증 따기 위해서 보시기 때문에 꼭 응급처치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지고 왔죠. 응급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응급처치 방법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심폐소생술, 즉 CPR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노인 응급처치 순서를 보시면 제가 최대한 그 CPR, 기본 우리 응급처치 그 심폐소생술 배우는 그 순서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현장 확인입니다. 현장 확인. 현장 확인 뭐예요? 이 현장이 지금 안전한가? 네. 이게 꼭 우리가 지도를 하다가 나올 수 있는 뭐 응급 상황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신호등을 건너고 있다거나, 이제 내가 인도를 가고 있다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노인분들이 딱딱 쓰러져. 그럴 경우에 항상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네. 응급처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 내가 안전해야 됩니다. 내가 안전한 상태에서 그 다음 응급처치를 하는 거지. 내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하면 그건 응급처치가 아니죠. 네. 그리고 의식확인. 의식확인 어떻게 해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다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구조 요청을 하죠. 자, 누군가를 한 명을 정확히 지목을 해서 119에 신고해 주시고 또 다른 한 명한테는 AED 가져다 주세요. 라고 정확히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죠. 네, 심폐소생술 흉부압박이죠. 흉부압박 30회막. 그리고 인공호흡 2회. 자, 그 다음이 전문 의료원. 뭐 의사, 뭐 간호사, 뭐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실시를 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CPR의 그냥 기본만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혹시나 나오면 이런 순서 이렇게만 나와요. 뭐 흉부압박, 뭐 몇 초에 몇 번을 해야 되고, 인공호흡의 호흡량은 몇 %, 그런 것까지 잘 안 나옵니다. 응급처치의 실시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의식과 호흡이 없을 때는 무조건 CPR. 네, 무조건. 우리가 의식 확인해서 괜찮으세요 했는데 의식 없어? 그러면 지체 없이 흉부압박 CPR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완전 기도 폐쇄. 네, 기도가 뭐가 막혀서 폐쇄가 됐을 때는 복부 밀쳐 올리기법. 네, 복부 밀쳐 올리기법은 뭐예요? 내가 뒤에서 깍지를 복부에다 갖다 대고 쭉쭉 위로 하강으로 쭉 당겨주면 기도에 뭐 막혀있던 이물질이 나오게 되겠죠. 자,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목을, 네,
움직이지 않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한다. 그 부목을 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나무 막대기를 판자를 대서 붕대로 감는다거나 혹은 그냥 나뭇가지로만 지탱을 해서 네, 고정을 시켜준다거나, 그리고 급성 손상 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응급처치 노인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P, R, I, C, E, S. 네, 뭐 여기서는 P, I, C까지만 나올 수도 있고요. P, R, I, C, E까지만 나올 수도 있고, 뭐 S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 먼저 보호, 네, 프로텍션, 그 다음에 레스트, 휴식, 아이스, 냉찜질, 압박, 그 다음에 거상, 그리고 고정, 이렇게까지 한 압박 컴프레션 있죠. 자, 이런 것처럼 뭔가 급성 손상이 됐을 때, 일어났을 때에는 이렇게 보호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부종이 좀 심하다? 그러면 냉찜질을 해주고, 그래도 뭔가 호흡이 없고 의식이 없다? 그럴 때는 컴프레션, 압박, 흉부 압박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상처 부위를 내가 거상을 시켜준다. 네, 뭐 예를 들어 그 노인분이 내가 뭐 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 출혈보다 내 심면보다 높게 거상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고정, 부목을 고정시켜준다. 자, 이렇게 응급처치의 실시를 한번 다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응급처치에 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응급처치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기에서 노인의 의사소통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네, 자,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처럼 이렇게 보기가 나오고 보기에 대한 설명을 막 해요. 그 다음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혹은 이 보기에 대한 이론이 뭔가요? 네, 라는 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감하며 경청한다. 그쵸? 경청해줘야죠. 그 다음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요? 아니죠. 한 번에 하나씩만. 네, 어차피 노인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만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 접촉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사용해도 되죠. 네, 이런 신체 접촉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대상자는 약간 이런 장애, 네, 이제 장애인 분들한테는 약간 신체 접촉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특수체육 때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용하지 않는다. 그쵸? 않는다니까? 아니죠.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 동호는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든다. 네. 뭐 이런 약간 비언어적 같이 이렇게 뭐를 내가 제시를 했을 때는 간단하고 큰 게, 네, 큰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역, 니은, 미음이죠. 기역, 니은, 미음. 자, 1번이 되겠죠. 1번.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노인 채용론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좀 같이 해드렸는데, 이런 필수 과목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딱 이런 거예요. 이런 강의에 나오는 이론들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기에 나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필기를 위한 그런 강의가 아닌 여러분들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